눈발이 창문을 두드렸다. 함경북도 변두리 마을, 낡은 방 하나에 세 사람의 숨소리만 가득했다. 바깥은 영하 20도를 넘나들었지만 방 안은 그보다 더 차가웠다. 난로에는 석탄 한 덩이도 없었다. 그저 어제 주운 나뭇가지 몇 개가 타들어가며 희미한 연기만 내뿜고 있었다. 방 한쪽 구석, 이불 위에 앉은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명숙이었다. 37, 소아마비를 앓은 지 15년째였다. 두 다리는 이미 오래전에 감각을 잃었고 무릎 아래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다. 그녀는 손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실밥이 고르지 않았다. 손끝이 얼어붙어서 바늘이 자꾸 미끄러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 옷 한 벌을 꿰매면 시장통에서 옥수수 한 줌이라도 바꿀 수 있었다. 엄마, 배고파요. 7살 딸 수진이가 이불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명숙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조금만 참아. 아빠가 곧 뭐 가져오실 거야? 수진이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배고픔에 지쳐 잠드는 게 더 나았다. 꿈속에서는 배가 고프지 않았으니까. 명숙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난로 앞에 남편이 앉아 있었다. 그의 이름은 철수였다. 41살. 등은 구부정했고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다. 그는 손에 녹슨 의약통 하나를 들고 있었다. 뚜껑이 열리지 않는 통이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10년 전 명숙이 처음 다리를 못 쓰게 됐을 때 의사가 준 진통제 통이었다. 그 약은 진작 떨어졌다. 하지만 철수는 가끔 이 통을 만졌다. 그 안에 희망이라도 남아있을까 싶어서. 여보. 명숙이 조용히 불렀다. 철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40대의 얼굴이 아니었다. 50, 60을 넘어선 것 같았다. 왜요? 당신 오늘도 나 없고 시장 갔다 왔죠?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명숙의 눈가가 붉어졌다.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돼서.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철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이 이런 거지. 밖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다. 명숙은 어깨를 움츠렸다.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 곁으로 갔다. 그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명숙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추우면 이거라도 덮어요. 당신은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움직이니까. 철수는 다시 난로 앞으로 돌아갔다. 그는 마당에서 주워온 나뭇가지 한 개를 더 집어넣었다. 불꽃이 잠깐 살아났다가 이내 꺼졌다. 그날 밤도 그렇게 지나갔다. 새벽 5시. 철수는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그는 소리 없이 일어나 신발을 신었다. 낡은 고무신이었다. 밑창에 구멍이 뚫려 있었지만 다른 신발은 없었다. 그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눈이 쌓여 있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철수는 걸었다. 목적지는 시장이었다. 집에서 시장까지는 걸어서 2시간 거리였다. 하지만 그는 매일 이 길을 걸었다. 왜냐하면 명숙을 업고 가야 했으니까. 아침 7시. 철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손에는 빈자루가 들려 있었다. 시장에서 품을 팔려 했지만 일거리가 없었다. 그는 한숨을 쉬지 않았다. 한숨은 힘을 빼앗아갔다. 방문을 열자 명숙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시장 가는 날이에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숙은 시장에 일주일에 한 번 갔다. 손바느질한 옷을 팔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혼자서는 갈 수 없었다. 다리가 없는 사람은 시장에도 세상에도 갈 수 없었다. 그래서 철수가 있었다. 준비하세요. 제가 업고 갈게요. 명숙은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남편의 등을 알고 있었다. 굽은 척추, 튀어나온 뼈, 땀에 젖은 옷. 그 등 위에 자신의 인생이 실려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여보, 나 너무 무거워요. 철수는 명숙 앞에 무릎을 꿇었다. 당신은 가볍소. 내 인생에서 가장 가벼운 사람이에요. 그는 아내를 업었다. 명숙의 몸이 그의 등에 닿았다. 철수는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수진아, 엄마 아빠 다녀올게. 집 잘 보고 있어. 수진이는 이불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철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눈발이 얼굴을 때렸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는 걸었다. 명숙은 남편의 등에 엎여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은 잿빛이었다. 눈은 계속 내렸다. 시장까지 가는 길은 지옥이었다. 눈길은 미끄러웠고 바람은 매서웠다. 철수는 중간에 3번 넘어졌다. 하지만 그는 명숙을 놓지 않았다. 넘어질 때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먼저 땅에 부딪혀 아내를 보호했다. 여보, 그만해요. 나 내려놔요. 안 돼요. 시장 가야 해요. 수진이 밥 줘야 하잖아요.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2시간 후 그들은 시장에 도착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다. 하지만 그 누구도 철수와 명숙을 신경 쓰지 않았다. 다들 살기 바빴다. 배고픔은 동정심을 지워버렸다. 철수는 명숙을 시장 한쪽 구석에 내려놨다. 명숙은 품에서 손바느질한 옷가지를 꺼냈다. 낡은 천으로 만든 아기 옷이었다. 이거 사세요. 따뜻해요. 사람들이 지나갔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기울기 시작했다. 그제야 한 여자가 멈춰섰다. 얼마예요? 옥수수 한 줌이면 돼요. 여자는 옷을 만져보더니 옥수수 반 줌을 내밀었다. 이것밖에 없어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가져가세요. 여자는 옷을 들고 사라졌다. 명숙은 손에 쥔 옥수수 알을 바라봤다. 20개 남짓. 이걸로 수진이 한 끼는 먹일 수 있었다. 집에 가요. 철수는 다시 명숙을 업었다. 돌아가는 길도 지옥이었다. 하지만 철수는 걸었다. 그의 등 위에서 명숙은 작게 중얼거렸다. 여보, 나 언젠가 걸을 수 있을까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걸었다. 밖은 눈이 내렸고 방 안엔 냉기가 가득했다. 그는 매일 아내를 업고 시장까지 다녀왔다. 아내는 걸을 수 없었지만 그는 그녀의 2다리였다. 그날도 철수는 시장에 있었다. 명숙을 집에 두고 혼자 나왔다. 오늘은 품팔이를 하러 온 날이었다. 시장 입구 쪽에 인부들이 모여 서 있었다. 석탄 나르는 일, 짐 옮기는 일, 무엇이든 했다. 돈이 아니라 식량으로 품삯을 받았다. 감자 서너 개, 옥수수 한 줌, 그것이면 충분했다. 철수는 인부 무리 끝에 섰다. 상인 하나가 다가왔다. 오늘 짐 나를 사람 셋 필요해. 젊은 놈들만. 철수는 손을 들었다. 하지만 상인은 그를 보지도 않았다. 더 젊은 남자 셋을 골라 데리고 갔다. 철수는 손을 내렸다. 41살. 이곳에선 이미 늙은 축에 속했다. 등은 굽었고 무릎은 삐걱거렸다. 아무도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해가 중천에 떴다. 철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였다. 야, 너. 나이 든 사람. 여기 와봐. 철수는 고개를 들었다. 한 남자가 손짓을 했다. 나이는 50 중반쯤 돼 보였다. 얼굴에 흉터가 있었다. 짐 나를 수 있어? 예, 할 수 있습니다. 감자 5개 줄게. 따라와. 철수는 남자를 따라갔다. 그들은 시장 뒤편 창고로 갔다. 거기엔 쌀자루가 쌓여 있었다. 이거 전부 저 트럭까지 옮겨. 해지기 전까지.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을 시작했다. 쌀자루 하나가 30kg은 좋게 됐다. 그의 허리가 휘어졌다. 무릎이 후들거렸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1자루, 2자루, 3자루.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겨울인데도 옷이 흠뻑 젖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다. 옆 창고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야, 들었어? 남조선 얘기. 뭔데? 거기 병원이 장난 아니래. 사람 죽어가는 거 살려낸대. 철수의 손이 멈췄다. 그는 쌀자루를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다. 에이, 거짓말이겠지. 남조선이 뭐 그렇게 대단해? 아니야.
내가 직접 들었어. 두만강 건너간 놈이 있는데 걔가 편지 보냈대. 거기는 병원에 기계가 있어서 사람 몸 안을 다 들여다본대. 그리고 다리 못 쓰는 사람도 다시 걷게 만든대. 진짜? 그럼. 심지어 공짜래. 돈 없어도 치료해준대. 철수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다리 못 쓰는 사람. 다시 걷게 만든다. 공짜. 그는 쌀자루를 든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야, 뭐해? 빨리 안 나르고. 흉터 남자의 목소리에 철수는 정신을 차렸다. 죄송합니다. 그는 다시 쌀자루를 들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방금 들은 말뿐이었다. 남조선. 병원. 다시 걷게 만든다. 명숙이 다시 걸을 수 있다면.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일을 끝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흉터 남자는 약속대로 감자 5개를 줬다.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철수는 감자를 품에 안고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빨랐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어둠이 깔려 있었다. 방문을 열자 명숙과 수진이가 난로 앞에 앉아 있었다. 아빠. 수진이가 달려왔다. 철수는 딸을 안아 올렸다. 오늘 아빠가 감자 가져왔다. 배고팠지? 응. 명숙이 웃으며 감자를 받았다. 오늘은 일 잘 됐네요. 네. 운이 좋았어요. 철수는 난로 앞에 앉았다. 명숙은 감자를 삶기 시작했다. 물이 끓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철수는 멍하니 불꽃을 바라봤다. 그의 머릿속엔 여전히 그 대화가 맴돌았다. 남조선에는 사람을 다시 걷게 만드는 병원이 있대. 정말일까? 거짓말일까? 하지만 거짓말이라도 좋았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다. 여보. 명숙이 불렀다. 왜요? 무슨 생각해요? 얼굴이 이상해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 나 당신 표정 다 알아요. 명숙은 철수 옆에 앉았다. 말해봐요. 무슨 일 있었어요? 철수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시장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 남조선에 병원이 있대요. 다리 못 쓰는 사람도 다시 걷게 만드는 병원. 명숙의 눈이 커졌다. 진짜요? 모르겠어요. 그냥 소문이에요. 근데 철수는 명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만약 진짜라면 당신도 걸을 수 있을지 몰라요.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여보, 그런 희망 갖지 마요. 우린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운명이에요. 아니에요. 철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운명은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바꿀 거예요. 어떻게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결정된 것 같았다. 그날 밤 철수는 잠들지 않았다. 명숙과 수진이가 잠든 후 그는 조용히 방 구석으로 갔다. 거기엔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신문 조각들이 들어 있었다. 그는 손전등을 켰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는 신문 조각들을 펼쳤다. 함경북도 지도가 그려진 신문이었다. 철수는 손가락으로 지도를 따라갔다. 여기가 우리 마을. 여기가 두만강. 그리고 저 너머가 중국. 그리고 더 가면 남조선.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두만강을 건너야 한다. 하지만 그건 죽음을 무릅쓰는 일이었다. 국경에는 군인들이 있었다. 총도 있었고 군견도 있었다. 강은 얼어붙었지만 얼음이 깨지면 그대로 익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명숙을 업고 가야 했다. 걸을 수 없는 아내를 업고 7살 딸의 손을 잡고 얼어붙은 강을 건너야 했다.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철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내가 다시 걸을 수 있다면. 그는 지도를 접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다. 내가 죽어도 괜찮아. 다음 날부터 철수는 달라졌다. 시장에 갈 때마다 그는 두만강 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어떤 길로 가는지, 어느 시간대에 움직이는지, 국경 경비가 언제 허술한지. 그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았다.
야, 형님. 두만강 쪽 요즘 경비 어때요? 왜? 너 설마?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거긴 가지도 마. 요즘 개 풀어놨어. 사람 냄새 맡으면 바로 달려든다고.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걔가 문제구나. 그는 또 다른 사람에게 물었다. 강 얼음 요즘 두꺼워요? 응. 한 달은 더 버틸 거야. 근데 중간에 얇은 데가 있어. 조심해야 해. 중간에 얇은 곳. 철수는 머릿속에 메모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는 이제 대략적인 경로를 그릴 수 있었다. 마을에서 강까지는 도보로 4시간. 강을 건너는데 1시간. 그 다음은 중국 땅. 거기서부터는 운에 맡겨야 했다. 하지만 계획은 섰다. 어느 날 밤 명숙이 물었다. 여보, 요즘 왜 그래요? 뭐가요? 자꾸 밤에 안 자고 뭐 보고 있잖아요. 철수는 손전등을 껐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 마요. 나 다 알아요. 명숙은 철수의 손을 잡았다. 당신 남조선 가려고 그러는 거죠?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우리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당신 혼자도 위험한데 나까지 업고 가면. 그래도 가야 해요.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당신이 다시 걸을 수 있다면 나는 뭐든 할 수 있어요.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당신이랑 수진이만 있으면. 안 괜찮아요. 철수는 명숙의 두 손을 꽉 잡았다. 당신은 걸어야 해요. 수진이가 엄마 손잡고 걷는 거 보고 싶어 해요. 나도 당신이 내 옆에서 걷는 거 보고 싶어요. 명숙은 울음을 터뜨렸다. 바보 같은 사람. 철수는 아내를 안았다. 나 바보 맞아요. 당신한테 미친 바보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껴안고 있었다. 밖에서는 눈이 내렸다. 그리고 철수의 머릿속에선 이미 출발 날짜가 정해지고 있었다. 열흘 후, 보름달이 뜨는 밤. 그날 그들은 이 마을을 떠날 것이다. 보름달이 뜨기 사흘 전이었다. 철수는 명숙과 수진이를 앉혀놓았다. 난로 앞 세 사람은 동그랗게 둘러앉았다. 밖은 어두웠고 방 안은 오직 불빛 하나만이 그들을 비췄다. 철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 여길 떠나야 해요. 수진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어디 가는데요? 남쪽으로. 엄마 다리 고칠 수 있는 곳으로. 명숙은 고개를 숙였다. 철수는 계속 말했다. 쉬운 길은 아니에요. 아주 위험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가면 할 수 있어요. 수진이가 물었다. 엄마 다리 진짜 나아요? 응. 남쪽에 가면 엄마가 다시 걸을 수 있어.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나도 갈래요. 엄마랑 손잡고 걷고 싶어요. 철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우리 같이 가자. 그때 명숙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다. 여보 안 돼요. 왜요? 나 때문에 다 죽을 수도 있어요.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혼자 가요. 수진이만 데리고 가요. 나는 여기 남을게요. 무슨 소리예요?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 없이 어떻게 가요? 당신 없으면 의미 없어요. 의미 있어요. 수진이가 살아야 해요. 당신이 살아야 해요. 나 때문에 둘 다 위험해지면. 당신이 살아야 우리 셋이 산다. 철수가 소리쳤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철수는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다.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어요. 수진이도 엄마 없이 못 살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명숙은 고개를 떨구고 울었다.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믿어요. 내가 당신 업고 갈 수 있어요. 평생 업고 살았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수진이가 엄마의 다른 손을 잡았다. 엄마, 나도 도울게요. 나 이제 컸어요. 명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같이 가요. 철수는 아내와 딸을 안았다. 고마워요. 우리 꼭 살아서 남쪽 가요. 다음 날부터 준비가 시작됐다. 철수는 먼저 양식을 모았다.
시장에서 일해서 번 감자와 옥수수를 조금씩 모았다. 굶지 않을 만큼만. 너무 많으면 무거워서 들고 갈 수 없었다. 그는 낡은 보따리에 양식을 챙겼다. 감자 10개, 옥수수 한 줌, 그리고 물병 하나. 이 정도면 사흘은 버틸 수 있어요. 명숙은 옷가지를 챙겼다. 추위를 막을 두꺼운 옷, 수진이의 여벌 옷, 그리고 자신의 낡은 시올. 그녀는 하나하나 접으며 기도했다. 제발 무사히. 수진이는 자기 인형 하나를 챙겼다. 헝겊으로 만든 작은 토끼 인형이었다. 귀 한쪽이 떨어져 나갔지만 수진이의 유일한 친구였다. 토끼도 같이 가야 해요. 명숙이 말했다. 수진아, 그거 두고 가자. 무거워. 싫어요. 토끼 없으면 나 무서워요. 철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토끼도 데리고 가자. 우리 가족이니까. 수진이는 인형을 꽉 안았다. 이틀이 지났다. 철수는 밤마다 경로를 외웠다. 마을에서 서쪽으로 4시간. 소나무 숲을 지나면 두만강. 강 건너편의 중국 마을. 거기서 숨어서 남쪽으로. 그는 지도를 불태웠다. 증거를 남기면 안 됐다. 만약 들키면 가족 전체가 끌려갔다. 명숙은 마지막으로 방안을 정리했다. 이 방에서 15년을 살았다. 이 벽에 기대어 울었고, 이 바닥에 누워 수진이를 낳았고, 이 난로 앞에서 매일 밤 남편을 기다렸다. 그녀는 벽을 쓰다듬었다. 안녕. 작게 속삭이는 그녀의 목소리에 철수가 다가왔다. 괜찮아요? 내일 그냥 작별 인사예요. 다시 못 올 거예요. 알아요. 명숙은 웃었다. 그래도 괜찮아요. 새로운 집이 생길 테니까. 철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보름달이 뜨는 날 밤. 세 사람은 준비를 마쳤다. 철수는 보따리를 등에 메고 명숙은 수진이의 손을 잡았다. 출발해요. 철수가 말했다. 명숙은 마지막으로 방을 돌아봤다. 난로는 꺼져 있었다. 이제 이 불은 다시 켜지지 않을 것이다. 가요. 철수는 문을 열었다. 밖은 고요했다. 달빛이 눈 위에 부서졌다. 하얀 세상이었다. 아름다웠지만 차갑고 무서웠다. 조용히 해야 해요. 소리 내면 안 돼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철수는 명숙을 업었다. 명숙의 몸이 그의 등에 닿았다. 평소보다 더 가볍게 느껴졌다. 아니, 그가 더 강해진 것일지도 몰랐다. 출발합니다. 그들은 걷기 시작했다. 마을을 벗어나는 길은 험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다. 철수는 한 걸음 한 걸음 눈을 헤치며 나아갔다. 수진이는 아빠의 뒤를 따라 발자국을 밟으며 걸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세 사람은 멈춰섰다. 개 소리.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철수는 뒤를 돌아봤다. 멀리 마을 쪽에서 불빛이 흔들렸다. 누군가 순찰을 도는 것 같았다. 빨리 가야 해요. 철수는 걸음을 재촉했다. 그들은 소나무 숲으로 들어갔다. 어둠이 짙었다. 달빛도 나무 사이로 잘 들어오지 않았다. 철수는 손전등을 켰다. 희미한 불빛이 앞길을 비췄다. 조심해요. 여기 나무뿔이 많아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숲을 지나갔다. 2시간쯤 지났을 때 수진이가 말했다. 아빠 발 아파요. 철수는 멈춰섰다. 조금만 참아. 곧 쉴 수 있어. 얼마나 더 가요? 조금만 더. 수진이는 울먹이지 않았다. 7살 아이는 이미 어른처럼 참고 있었다. 철수는 가슴이 미어졌다. 미안하다, 수진아. 아빠가 미안해. 3시간째 되었을 때 그들은 작은 개울을 만났다. 개울은 얼어붙어 있었다. 철수는 얼음을 발로 눌러봤다. 단단했다. 여기 건너가야 해요. 그는 조심스럽게 얼음 위에 발을 디뎠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명숙이 등 위에서 몸을 긴장시켰다. 여보, 위험해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면 돼요. 철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쩍, 쩍. 얼음이 계속 소리를 냈지만 깨지진 않았다. 수진아, 아빠 뒤에 정확히 발 맞춰서 와. 알았지? 응.
수진이가 아빠의 발자국을 따라 걸었다. 5걸음, 10걸음. 그들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개울을 건넜다. 그리고 마침내 반대편에 도착했다.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 건넜어요. 명숙이 작게 울었다. 고마워요, 당신. 괜찮아요. 우린 할 수 있어요. 4시간째. 그들은 드디어 소나무 숲을 벗어났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다. 두만강이었다. 하얗게 얼어붙은 강이 달빛 아래 빛나고 있었다. 강 너머로는 중국 땅이 보였다. 희미하게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기가 중국이에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명숙은 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정말 여기까지 왔네요. 네. 이제 저 강만 건너면 돼요. 철수는 보따리를 내려놓고 명숙을 조심스럽게 눈 위에 앉혔다. 잠깐 쉬어요. 숨 좀 고르고 건너가요. 세 사람은 눈 위에 앉아 강을 바라봤다. 달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수진이가 말했다. 아빠, 저거 건너면 엄마 다리 나아요? 응. 엄마 다리 낫고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진짜? 진짜야. 수진이는 강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저 강 너머에 행복이 있구나. 명숙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여보,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요. 철수가 솔직하게 말했다. 근데 당신이 있어서 용기가 나요. 우리 같이 가요. 끝까지.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철수는 일어섰다. 그는 다시 아내를 업었다. 수진이의 손을 잡았다. 출발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세 사람은 두만강을 향해 걸어갔다. 하얀 눈 위에 발자국이 찍혔다. 아빠의 발자국, 딸의 발자국. 그리고 엄마는 아빠 등에 엎여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발자국과 함께 걷고 있었다. 발자국은 두 줄기 눈물처럼 하얀 세상 위에 이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얼음 위로, 죽음의 강 위로 한 걸음을 내디뎠. 얼음 위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철수는 숨을 죽였다. 발밑에서 드득하는 소리가 났다. 얼음이 그의 무게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괜찮아요. 단단해요. 철수는 작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명숙은 남편의 등에 엎인 채 눈을 꽉 감았다. 수진이는 아빠의 손을 꽉 쥐었다. 작은 손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자, 천천히 가요. 발소리 내지 말고. 철수는 한 걸음씩 나아갔다. 얼음 위는 미끄러웠다. 그의 낡은 고무신 밑창이 자꾸 헛돌았다. 한 번 미끄러지면 세 사람 모두 넘어진다. 넘어지면 소리가 난다. 소리가 나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10걸음, 20걸음. 강 한가운데로 들어섰다. 여기는 달빛이 더 밝았다. 그들의 모습이 훤히 드러났다. 철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다. 엎드려요. 최대한 낮게. 그는 거의 기어가다시피 했다. 명숙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무릎이 후들거렸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나아갔다. 30걸음, 40걸음. 그때였다. 컹, 컹컹.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철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멈추지 마요. 계속 가요. 그는 속도를 높였다. 컹컹컹. 개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 뒤로 사람의 외침 소리가 들렸다. 저기다. 강 위에 있다. 철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뛰어요. 빨리. 그는 뛰기 시작했다. 얼음 위에서 뛰는 건 자살행위였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쿵, 쿵, 쿵. 발소리가 얼음 위에 울려 퍼졌다. 아빠, 무서워. 수진이가 울먹였다. 괜찮아. 조금만 더. 뒤에서 총소리가 터졌다. 탕. 총알이 얼음을 때렸다. 얼음 조각이 튀었다. 엎드려. 수진아, 엎드려. 철수는 딸을 바닥에 눕혔다. 탕. 탕. 총소리가 연속으로 울렸다. 철수는 명숙을 업은 채 몸을 낮춰 기어갔다.
여보, 나 때문에.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입 다물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요. 철수는 거칠게 말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살아야 했다. 말할 시간이 없었다. 컹컹컹. 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철수는 뒤를 돌아봤다. 군견 2마리가 얼음 위를 달려오고 있었다. 그 뒤로 군인 3이 손전등을 들고 뛰어오고 있었다. 멈춰라. 안 서면 쏜다. 철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수진아, 일어나. 뛰어. 그는 딸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3사람은 다시 뛰었다. 그때 발밑에서 섬뜩한 소리가 났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다. 철수는 발을 멈췄다. 발밑으로 금이 쫙 퍼져나갔다. 거미줄처럼 얼음이 갈라지고 있었다. 안 돼. 명숙이 속삭였다. 괜찮아요. 천천히 움직이면. 쩍쩍. 금이 더 빠르게 퍼졌다. 물소리가 들렸다. 얼음 밑에서 강물이 움직이고 있었다. 여보, 나 내려놔요. 명숙이 말했다. 뭐? 나 내려놔요. 당신이랑 수진이만 가요. 빨리. 미쳤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무거워서 얼음이 깨지는 거예요. 나 없으면 당신들은 살 수 있어요. 명숙이 남편의 등에서 내려오려고 몸부림쳤다. 철수는 아내를 더 세게 붙잡았다. 안 돼. 절대 안 돼. 여보, 당신은 내 인생이야. 철수가 소리쳤다. 무거울 리가 없어. 당신은 내 인생이라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명숙도 울었다. 바보 같은 사람. 나 바보 맞아요. 당신한테 미친 바보예요. 쩍쩍쩍. 얼음이 더 크게 갈라졌다. 이제 발밑 전체가 금으로 뒤덮였다. 컹컹컹. 개들이 10m 앞까지 왔다. 군인들도 가까워졌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안 서면 쏜다. 철수는 주변을 둘러봤다. 앞으로 5m만 가면 강 반대편이었다. 중국 땅이 눈앞이었다. 하지만 발밑은 금투성이었다. 뒤에서는 개와 군인이 쫓아오고 있었다. 죽느냐 사느냐? 철수는 결심했다. 수진아. 응? 아빠 손 절대 놓지 마. 알았지? 응. 그리고 눈 감아. 무슨 일이 있어도 눈 뜨지 마. 아빠. 철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심호흡을 했다. 하나, 둘, 셋. 그는 몸을 던지며 뛰었다. 으아. 괴성을 지르며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얼음 위를 질주했다. 쿵, 쩍쩍쩍. 발을 디딜 때마다 얼음이 깨졌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한 걸음, 2걸음, 3걸음, 탕, 탕탕. 총소리가 울렸다. 총알이 스쳐 지나갔다. 철수의 어깨를 총알이 스쳤다. 피가 흘렀다. 하지만 그는 느끼지 못했다. 4걸음, 5걸음, 쿠궁. 발밑 얼음이 완전히 무너졌다. 철수의 한쪽 다리가 물속으로 빠졌다. 차가운 물이 다리를 감쌌다. 하지만 그는 반대쪽 다리로 얼음을 차고 올라왔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앞으로 몸을 던졌다. 으아! 3사람은 얼음 위를 굴렀다. 1바퀴, 2바퀴. 그리고 멈췄다. 철수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봤다. 그들은 강 반대편에 있었다. 중국 땅이었다. 뒤에서 군인들이 소리쳤다. 저기다. 쏴. 탕탕탕. 총소리가 울렸지만 총알은 닿지 않았다. 국경선을 넘었기 때문이었다. 군인들은 얼음 중간에서 멈춰섰다. 그들은 더 이상 쫓아올 수 없었다. 중국 땅으로 넘어가면 국제 문제가 됐다. 개자식들. 군인 하나가 욕을 하며 총을 내렸다. 개들은 계속 짖었지만 군인들이 붙잡았다. 철수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우리 살았다. 그의 입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으하하하. 웃음은 울음이 됐다. 으흑흑흑.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명숙도 울었다. 수진이도 울었다. 3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다. 달빛이 그들을 비췄다. 그 빛 아래 세 사람은 숨을 죽인 채 서로를 껴안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그러다 철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우린 살았다. 명숙이 남편을 바라봤다. 철수는 아내의 눈을 보며 말했다. 그리고 이제 치료받으러 간다. 명숙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가 두 사람을 안았다. 우리 이제 행복해질 거예요. 그쪽? 철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이제 행복해질 거야. 그들은 일어섰다. 철수는 다시 명숙을 업었다. 피가 흐르는 어깨도 물에 젖은 다리도 아프지 않았다. 그는 걸었다. 중국 땅 위를, 자유를 향해, 희망을 향해.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다. 그 발자국은 죽음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아내가 다시 걸을 수 있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철수는 그것을 믿었다. 밤은 깊었지만 그들의 마음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사장 완료 마이너스 약 4,000자재 시도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산이 4.5, 5장 마이너스 전개 3남한에서의 첫 진단. 중국에서의 나흘은 악몽이었다. 철수 가족은 숨어 지냈다. 낮에는 움직이지 않았고 밤에만 조금씩 이동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송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북송되면 죽음이었다. 그들은 브로커를 만났다. 돈이 없었지만 철수는 몇 년 전 숨겨둔 금반지 하나를 내밀었다. 원래 명숙의 결혼 반지였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브로커는 반지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걸로는 한 명도 어려운데. 제발입니다. 아내가 아파요. 남쪽에 가야 치료받을 수 있어요. 브로커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명숙의 마른 다리를 봤다. 알았어요. 특별히. 근데 위험해요. 잡히면 나도 끝이니까 내 말만 들어야 해요.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트럭 짐칸에 숨어 국경을 넘었다. 동남아를 거쳐 비행기를 타고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우와, 여기 내 방이에요? 수진이가 작은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철수는 짐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놀이터가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여보,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다. 우리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할 수 있어요. 해야 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첫 번째 문제는 언어였다. 그들이 쓰는 말과 남한 사람들이 쓰는 말은 달랐다. 동무는 친구였고, 버스는 버스였고, 얼음 보숭이는 아이스크림이었다. 마트에 갔을 때였다. 저기요, 강냉이 어디 있어요? 철수가 직원에게 물었다. 네? 강냉이요? 네, 강냉이 노란 곡식. 아, 옥수수요. 저쪽 끝에 있어요. 직원은 웃으며 가리켰다. 철수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다. 명숙도 마찬가지였다. 이거 얼마예요? 3,000원이요. 10,000원 있는데 거슬러 주실 수 있어요? 계산대 아주머니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거스름돈은 당연히 드리죠. 아, 네. 명숙은 당황했다. 북에서는 거슬러 주다라고 했는데 남한에서는 거스름돈이라고 했다. 수진이도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너 말 왜 그렇게 해? 반 아이들이 물었다. 나 북한에서 왔어요. 북한? 진짜? 신기하다. 아이들은 신기해했지만 어떤 아이들은 수진이를 놀렸다. 야, 빨갱이. 니네 북한은 밥도 못 먹는다며? 수진이는 울면서 집에 왔다. 엄마 학교 가기 싫어요. 명숙은 딸을 안으며 울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철수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번째 문제는 돈이었다. 정부 지원금이 나왔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철수는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그는 구인 광고를 보고 이곳저곳 다녔다.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북한에서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아, 그건 여기 경력으로 안 쳐요. 그럼 품팔이라도 할 수 있어요. 힘은 있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젊은 사람 구하는 거라. 문은 계속 닫혔다. 한 달 동안 20군데를 다녔지만 19군데서 거절당했다. 20번째 곳은 작은 식당이었다.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거예요. 시급 9,000원. 하루 8시간. 할 수 있어요? 사장은 40대 여자였다. 무뚝뚝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나와요. 아침 10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철수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날 밤 철수는 명숙에게 말했다. 나 일자리 구했어요. 정말요? 응.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거야. 돈은 많지 않지만 당신 재활 치료비는 벌 수 있어. 명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여보, 당신이 설거지를? 괜찮아요. 일은 일이에요. 떳떳해요. 철수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쓰라렸다. 북에서는 탄광팀장이었다. 사람들이 그를 동무라고 불렀다. 여기서는 그냥 설거지하는 아저씨였다. 하지만 괜찮았다. 아내가 걸을 수 있다면 그는 뭐든 할 수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부터 철수는 식당에서 일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버렸다. 손이 거칠어졌다. 세제 때문에 피부가 트고 갈라졌다. 허리가 아팠다. 하루 종일 서 있으니 다리가 퉁퉁 부었다. 하지만 철수는 불평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첫 급여를 받았다. 봉투 안에 현금이 들어 있었다. 이번 주 일당이에요. 수고했어요. 사장이 건넸다. 철수는 돈을 세어봤다. 40만 원. 그의 손이 떨렸다. 이 돈이면 명숙의 재활치료비를 낼 수 있었다. 수진이 학용품도 사줄 수 있었다. 집에 쌀도 살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은 철수를 보며 말했다. 당신 열심히 하네요. 다음 주에도 나와요. 네, 그러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나 적응은 쉽지 않았다. 어느 날 명숙은 혼자 마트에 가려고 휠체어를 타고 나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문턱이 있었다. 휠체어 바퀴가 걸렸다. 명숙은 힘을 줘서 밀었지만 넘어가지 않았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다. 하지만 아무도 돕지 않았다. 다들 바빴다. 스마트폰을 보며 걸어갔다. 명숙은 얼굴이 빨개졌다. 저기 도와주세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왔다. 도와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청년은 휠체어를 들어 문턱을 넘겼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조심히 가세요. 청년은 웃으며 사라졌다. 명숙은 그 자리에서 울었다. 작은 친절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재활치료 시작 전날 밤이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다. 철수가 만든 김치찌개와 밥이 놓여 있었다. 내일부터 엄마 치료 시작이에요. 철수가 말했다. 수진이가 손뼉을 쳤다. 와, 엄마 곧 걸을 수 있어요. 명숙은 웃었지만 불안했다. 나 할 수 있을까? 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두만강도 건넜잖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안 되면 또 하면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명숙은 눈물을 닦았다. 여보, 나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요. 철수가 솔직하게 말했다. 근데 우리 같이 무서워하면 덜 무서워요. 수진이가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나도 같이 있을게요. 우리 셋이 함께면 무섭지 않아요. 명숙은 딸을 안았다. 그래, 우리 함께니까 괜찮아. 그날 밤 명숙은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다. 15년 동안 움직이지 않던 다리. 내일부터 너희를 다시 움직여야 해. 그녀는 다리에게 말을 걸었다. 제발 제발 움직여줘. 나 다시 걷고 싶어. 남편 옆에서 걷고 싶어. 딸이랑 손잡고 걷고 싶어.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창문 너머로 달이 보였다. 명숙은 달을 보며 기도했다. 저 달이 북한에서도 보였고, 두만강에서도 봤고, 여기서도 보여. 이제 나도 두 다리로 저 달빛 아래를 걸을 수 있게 해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여보, 일어나요. 병원 가야죠. 명숙은 눈을 떴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오늘부터 시작이다. 그녀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철수는 명숙을 휠체어에 앉혔다. 준비됐어요? 명숙은 심호흡을 했다. 응, 준비됐어. 수진이가 엄마에게 달려와 안았다. 엄마 파이팅. 명숙은 딸을 꽉 안았다. 응. 엄마 파이팅. 그들은 집을 나섰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보였다. 높은 빌딩, 많은 사람들, 바쁜 차들. 낯선 세상이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명숙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곧 걸을 거야. 두 다리로, 내 힘으로. 버스는 병원을 향해 달렸다. 그리고 명숙의 새로운 인생도 함께 달리기 시작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6장 완료 마이너스 약 3,700자.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철수는 멍했다. 세상이 달랐다. 너무 밝았다. 너무 깨끗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아무도 굶주린 얼굴이 아니었다. 여보, 여기가 남조선이에요? 명숙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그런 것 같아요. 철수도 믿기지 않았다. 그들은 공항 안내소로 갔다. 저희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직원은 놀라지 않았다.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걸었다. 네, 탈북민 가족입니다. 3명이요. 30분 후 공무원 2명이 왔다. 그들은 친절했다. 힘드셨죠? 이제 괜찮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철수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북에서는 누구도 도와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다들 자기 살기 바빴다. 그들은 하나원으로 갔다. 탈북민 정착교육시설이었다. 거기서 일주일을 보냈다. 한국 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은행, 병원, 학교, 일자리 모든 게 낯설었다. 하지만 철수는 한 가지만 생각했다. 아내 치료. 일주일 후 담당 상담사가 물었다. 혹시 급하게 필요한 게 있으세요? 철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아내 다리 치료가 필요합니다. 병원에 갈 수 있을까요? 상담사는 명숙의 서류를 봤다. 소아마비 후유증, 네. 재활의학과 예약 잡아드릴게요. 큰 병원으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얼마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료보험 적용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진료 받아보세요. 정말요? 공짜로요? 네. 여기선 아픈 사람 치료하는 게 당연해요. 철수는 그 자리에서 울었다. 사흘 후 그들은 병원에 갔다. 서울 시내 대형 병원이었다. 철수는 명숙을 휠체어에 앉혔다. 난생 처음 타보는 휠체어였다. 북에서는 휠체어조차 구할 수 없었다. 와. 수진이가 입을 벌렸다. 병원 로비는 너무 컸다. 천장이 높고 바닥은 반짝였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 간호사들, 환자들. 저기요, 재활의학과는 어디인가요? 철수가 안내 데스크에 물었다. 3층이에요. 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엘리베이터요? 네. 저기 보이시죠?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엘리베이터가 뭔지 몰랐다. 그들은 안내판을 따라 이상한 문 앞에 섰다. 3층 버튼을 누르자 문이 열렸다. 우와. 안으로 들어가자 문이 닫히고 바닥이 움직였다. 수진이가 놀라서 아빠를 꽉 잡았다. 아빠, 움직여요. 괜찮아, 괜찮아. 철수도 긴장했지만 태연한 척했다. 몇 초 후 문이 열렸다. 3층이었다. 신기하다. 명숙이 작게 중얼거렸다. 재활의학과 앞. 복도는 하였다. 벽도 하얗고 바닥도 하얗고 천장도 하였다. 소독약 냄새가 났다. 낯선 냄새였지만
깨끗한 느낌이었다. 이명숙 환자분? 간호사가 불렀다. 네, 여기요. 철수가 손을 들었다.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철수는 명숙의 휠체어를 밀고 진료실로 들어갔다. 안에는 의사 한 명이 앉아 있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다. 흰 가운을 입고 안경을 쓰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의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철수는 긴장한 채 의자에 앉았다. 수진이는 아빠 옆에 섰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물었다. 소아마비 후유증이시죠? 네, 15년 전에 걸렸어요.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북한에서는 치료를 못 받으셨나요? 네, 약도 없었고 병원도 제대로 된 데가 없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힘드셨겠어요. 일단 검사부터 해볼게요. 다리 좀 볼 수 있을까요? 명숙은 치마를 조금 걷었다. 앙상한 다리가 드러났다. 의사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명숙의 다리를 만졌다. 여기 느껴지세요? 아니요. 여기는요?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의사는 여러 부위를 눌러보고 무릎을 구부려보고 발목을 움직여봤다. 10분쯤 지났을 때 의사는 고개를 들었다. MRI 촬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요. MRI요? 철수가 물었다. 네.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이요. 몸속을 사진 찍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얼마나 비싼가요? 의사는 웃으며 말했다. 보험 적용되니까 부담 크지 않아요. 일단 찍어보고 결과 보고 상담해요. 1시간 후 명숙은 MRI실로 갔다. 거대한 기계가 있었다. 여기 누우세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안내했다. 명숙은 침대에 누웠다. 몸 움직이면 안 돼요. 가만히 계세요. 네. 침대가 기계 안으로 들어갔다. 윙 탁탁탁. 기계 소리가 요란했다. 명숙은 눈을 감았다. 제발 제발 고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녀는 기도했다. 15년 만에 간절한 기도였다. 40분 후 촬영이 끝났다. 그들은 다시 진료실로 갔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에 사진들을 띄워놓고 있었다. 결과 나왔어요. 보세요. 화면에는 명숙의 다리뼈와 신경이 하얗게 찍혀 있었다. 여기 보이시죠? 신경이 많이 손상됐어요. 하지만 의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에요. 철수의 심장이 쿵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재활하면 걸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순간 세상이 멈췄다. 철수는 의사를 멍하니 바라봤다. 정말요? 네. 물론 쉽진 않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해야 해요. 근육도 많이 약해져 있어서 운동 치료도 병행해야 하고요. 의사는 명숙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걸을 수 있어요. 장담합니다.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정말 걸을 수 있어요? 네. 믿고 따라오세요. 철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의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제가 할 일 하는 거예요. 의사는 철수를 일으켜 세웠다. 다음 주부터 재활 치료 시작해요. 일주일에 3번, 여기 와서 치료받으시면 돼요. 네. 매일이라도 오겠습니다. 의사는 웃었다. 욕심내지 마세요.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병원을 나올 때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철수는 명숙의 휠체어를 밀며 걸었다. 수진이는 엄마 손을 잡고 걸었다. 여보. 명숙이 불렀다. 왜요? 나 꿈 아니죠? 철수는 휠체어를 멈추고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명숙의 두 손을 잡았다. 꿈 아니에요. 진짜예요. 당신 곧 걸을 수 있어요. 명숙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함께 온 거예요. 수진이가 엄마를 안았다. 엄마, 이제 같이 걸을 수 있어요. 나랑 손잡고. 명숙은 딸을 꽉 안았다. 세 사람은 노을 아래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았다.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고 어떤 이는 미소 지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저 가족이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이제 희망을 찾았다는 것을.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다. 북한에선 병을 숨겼지만 그는 생각했다. 여기선 병을 고친다. 그리고 그는 명숙과 수진이를 바라봤다. 사람의 마음까지 치료해준다. 그는 휠체어를 다시 밀기 시작했다. 집에 가요. 내일부터 준비해야죠. 뭘요? 당신이 다시 걸을 준비요. 명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걸었다. 자유의 땅 위를, 희망의 길 위를.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명숙이 두 다리로 걷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재활치료 첫날 두드렸다.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였다. 무서워요.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철수가 휠체어 손잡이를 꽉 잡았다.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어요. 문이 열렸다. 안에는 여러 환자들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목발을 짚고 걷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매트 위에서 다리 운동을 하고 있었다. 이명숙 환자분? 물리치료사가 다가왔다. 30대 초반의 여자였다. 환한 미소를 지었다. 네, 저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연 치료사예요. 앞으로 제가 담당할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연은 명숙의 차트를 봤다. 소아마비 후유증 15년이나 됐네요. 오래 참으셨어요. 여기 와서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해서. 네, 할 수 있어요.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수연은 명숙을 매트 위로 옮겼다. 먼저 다리 근육을 풀어야 해요. 오래 안 쓰셔서 많이 굳어 있을 거예요. 수연은 명숙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그리고 천천히 구부렸다. 명숙이 비명을 질렀다. 통증이 엄청났다. 10년 넘게 얼어붙어 있던 관절이 움직이니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파요. 아파요. 조금만 참아요. 처음엔 다 아파요. 수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명숙의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했다. 으, 명숙은 울었다. 철수는 옆에서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당신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참아요.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알아요. 근데 참아야 해요. 이거 안 하면 못 걸어요. 명숙은 이를 악물었다. 30분간의 치료가 끝났을 때 그녀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어요. 수연이 말했다. 이게 매일 해야 하나요? 명숙이 헐떡이며 물었다. 네. 일주일에 3번, 석 달은 해야 해요. 석 달. 명숙은 절망했다. 첫날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석 달을 어떻게 버틴단 말인가. 마이너스. 일주일이 지났다. 명숙은 지쳐 있었다. 매일 밤 다리가 쑤시고 아팠다. 잠을 못 잤다.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다. 여보, 나 못할 것 같아요. 어느 날 밤 명숙이 울며 말했다. 왜요? 뭐가 안 돼요? 너무 아파요. 그리고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철수는 아내를 안았다.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요. 조금 더 해봐요. 근데 만약 안 되면? 안 되면 그때 포기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명숙은 남편의 품에서 울었다. 2주일째 되던 날, 명숙은 치료실에서 수연에게 물었다. 선생님, 저 나아지고 있는 거 맞아요? 수연은 명숙의 다리를 만지며 말했다. 네. 보세요. 처음엔 이 정도밖에 안 구부러졌는데 지금은 이만큼 구부러져요. 확실히 각도가 더 커졌다. 정말요? 네. 근육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잘하고 계세요. 명숙의 눈에 희망이 돌아왔다. 그럼 나 걸을 수 있어요? 네. 포기하지 않으면요. 그날부터 명숙은 더 열심히 했다. 아파도 참았다. 힘들어도 참았다. 포기하고 싶어도 참았다. 한 달이 지났다. 수연이 말했다. 이제 근력 운동 시작할게요. 근력 운동이요? 네.
다리 근육을 키워야 걸을 수 있어요. 수연은 명숙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달았다. 다리를 들어 올려보세요. 명숙은 힘을 줬다. 하지만 다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안 돼요, 안 움직여요.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계속해보세요. 명숙은 다시 시도했다. 얼굴이 빨개지도록 힘을 줬다. 움직여, 제발 움직여줘. 그때였다. 다리가 조금 떨렸다. 어? 어? 잘하고 계세요. 계속. 명숙은 온 힘을 다해 다리를 들어 올렸다. 1cm, 2cm, 3cm. 들렸어요. 들렸어요. 수연이 박수를 쳤다. 명숙은 그 자리에서 울었다. 15년 만에 자기 의지로 다리를 움직인 것이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철수도 울었다. 당신 했어요? 해냈어요? 2달째. 명숙은 일어서는 연습을 했다. 평행봉 앞에 섰다. 양쪽에 봉이 있고 그걸 잡고 걷는 연습을 하는 기구였다. 자, 봉을 잡고 천천히 일어서 보세요. 수연이 뒤에서 명숙을 받쳤다. 명숙은 봉을 꽉 잡았다. 그리고 힘을 줬다. 무릎이 펴졌다. 몸이 올라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15년 동안 체중을 받아본 적이 없던 다리가 비명을 질렀다. 괜찮아요. 조금만 버텨요. 명숙은 이를 악물었다. 5초, 10초, 15초. 못해요. 그녀는 주저앉았다. 괜찮아요. 첫날 치고 잘했어요. 하지만 명숙은 좌절했다. 겨우 15초 나 정말 걸을 수 있을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명숙은 일어서는 연습을 했다. 20초, 25초, 30초. 조금씩 시간이 늘었다. 일주일 후, 그녀는 1분 동안 서 있을 수 있었다. 잘하셨어요. 이제 걷는 연습 시작해요. 진짜요? 네. 준비됐죠?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렸다. 드디어 걷는다. 석 달째 되던 날. 그날은 철수와 수진이도 함께 왔다. 오늘 엄마 걷는 거 보러 왔어요. 수진이가 신나게 말했다. 명숙은 평행봉 앞에 섰다. 떨리는 손으로 쇠봉을 잡았다. 수연이 뒤에서 허리를 받쳤다. 준비됐어요? 네. 그럼 시작해요. 천천히 한 걸음만. 명숙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오른발을 들어 올렸다. 무릎이 구부러졌다. 발이 공중에 떴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갔다. 10cm. 작은 한 걸음이었다. 하지만 명숙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큰 걸음이었다. 발이 바닥에 닿았다. 체중이 실렸다. 다리가 흔들렸지만 버텼다. 했어요. 한 걸음 했어요. 수연이 소리쳤다. 철수는 숨을 삼켰다. 또 해봐요. 왼발. 명숙은 왼발을 들었다. 앞으로 내디뎠다. 또 한 걸음. 엄마 걷는다. 수진이의 목소리에 명숙은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3번째 걸음. 4번째 걸음. 5번째 걸음. 평행봉 끝까지 걸었다. 그리고 돌아섰다. 철수와 수진이가 보였다. 철수는 입을 틀어막고 울고 있었다. 수진이는 양손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다. 명숙은 그들을 향해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넘어가는 선이었다. 평행봉 끝에 도착했을 때 명숙은 남편을 바라봤다. 그녀는 돌아서며 말했다. 나 이제 걸을 수 있어요.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다만 그녀를 안았다. 명숙도 남편을 안았다. 두 사람은 평행봉 옆에서 한참을 울었다. 수진이가 달려와 두 사람을 안았다. 엄마, 엄마 걸었어요. 진짜 걸었어요. 응, 엄마 걸었어. 명숙은 딸을 꽉 안았다. 수연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다. 축하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환자분이 포기하지 않은 덕분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다. 명숙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빛났다. 여보. 왜요? 나 진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발 없이도.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뭐든 할 수 있어요. 명숙은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었다. 북한에서 봤던 그 달, 두만강에서 봤던 그 달, 그리고 지금 자유의 땅에서 보는 그 달. 이제 나도 저 달빛 아래를 걸을 거야. 명숙은 다짐했다. 그 품 안에서 북한의 밤이 끝나고 한국의 새벽이 시작됐다. 철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 여기까지 왔다. 두만강도 건넜고 병원도 찾았고 이제 당신이 걷기 시작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반짝였다. 그 별들이 그들의 여정을 지켜봐 준 것 같았다. 수진이는 엄마 옆에 앉아 말했다. 엄마, 내일도 병원 가요? 응. 매일 가야 해. 더 잘 걷기 위해서. 나도 같이 갈래요. 엄마 응원할래요. 명숙은 딸을 안았다. 고마워, 우리 딸. 그날 밤, 명숙은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다. 15년 만에 희망을 안고 잠든 밤이었다. 그녀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 그녀는 걷고 있었다. 남편과 딸의 손을 잡고 햇살 가득한 길을 걷고 있었다. 그리고 그 꿈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다. 6개월이 지났다. 봄이 왔다. 아파트 단지에 벚꽃이 피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렸다. 명숙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다. 서 있었다. 혼자 힘으로. 휠체어는 방 구석에 접혀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 없었다. 여보, 나갈 준비 됐어요? 철수가 현관에서 불렀다. 네, 지금 가요. 명숙은 목발을 집었다. 천천히 한 걸음씩 걸었다.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까지. 예전 같았으면 철수가 업고 갔을 거리였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걸었다. 천천히요. 서두르지 말고. 철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나 이제 잘 걸어요. 명숙은 웃으며 현관문을 열었다. 그들은 병원으로 향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목발 없이 걷는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날이었다. 버스 안에서 명숙은 긴장했다. 여보, 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당신 이제 혼자서도 잘 걸어요. 근데 목발 없으면.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목발이에요? 아니잖아요. 당신은 당신 다리로 걷는 거예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버스가 병원에 도착했다. 재활치료실. 수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셨네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네, 떨려요. 괜찮아요.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노력하셨는데요. 자신감 가지세요. 수연은 명숙을 평행봉 앞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이번엔 평행봉을 잡지 않았다. 오늘은 아무것도 안 잡고 걸어야 해요. 저한테까지. 수연은 5m 떨어진 곳에 섰다. 명숙은 목발을 내려놓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잡을 것도 기댈 것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두 다리만 있었다. 철수와 수진이가 옆에서 지켜봤다. 엄마 할 수 있어요. 수진이가 소리쳤다. 명숙은 심호흡을 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녀는 오른발을 들었다. 한 걸음. 몸이 흔들렸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왼발을 들었다. 두 번째 걸음. 조금 더 안정적이었다. 잘하고 있어요. 계속. 수연이 격려했다. 세 번째 걸음. 네 번째 걸음. 명숙은 걸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철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당신 걷고 있어, 정말 걷고 있어. 다섯 번째 걸음. 여섯 번째 걸음. 일곱 번째 걸음. 명숙은 수연 앞에 도착했다. 다 왔어요. 수연이 명숙을 안았다. 해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명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나 걸었어요. 정말 걸었어요. 철수가 달려와 아내를 안았다. 당신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수진이도 달려와 두 사람을 안았다. 엄마 최고예요. 엄마 진짜 걸었어요. 네 사람은 치료실 한가운데에서 한참을 울었다. 주변 환자들과 치료사들이 박수를 쳤다. 그 박수 소리는 명숙의 가슴 깊이 울렸다. 그날 저녁
그들은 집 근처 공원을 걸었다. 명숙은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었다. 벚꽃이 흩날렸다. 분홍빛 꽃잎이 그들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예쁘다. 명숙이 중얼거렸다. 북한에도 벚꽃 있었나요? 수진이가 물었다. 있었어. 근데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 그땐 꽃 볼 여유가 없었거든. 철수가 말했다. 여기선 여유가 있어요. 꽃도 보고 산책도 하고. 명숙은 남편을 바라봤다. 여보, 고마워요. 왜요? 나 여기까지 데리고 와줘서. 포기하지 않아줘서.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나도 고마워요. 함께 와줘서. 두 사람은 걸었다. 수진이는 앞에서 꽃잎을 주우며 뛰어다녔다. 엄마, 아빠, 여기 꽃잎 많아요. 조심해, 넘어져. 명숙이 소리쳤다. 딸을 걱정하며 소리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평범하고 소중한 일인지 명숙은 지금 알았다. 한 달 후, 명숙은 목발 없이 걸을 수 있게 됐다. 처음엔 짧은 거리만 걸었다. 집에서 거실까지, 거실에서 현관까지, 현관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조금씩, 조금씩 거리가 늘었다. 어느 날 명숙은 혼자 마트에 갔다. 걸어서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다. 마트 직원이 물었다.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명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필요한 물건들을 골랐다. 쌀, 김치, 계란, 우유. 무거웠지만 들 수 있었다.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따뜻했다. 명숙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은 파랗고 높았다. 나 지금 걷고 있어. 내 다리로. 아무 도움 없이.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날 저녁, 철수는 일찍 퇴근했다. 오늘 뭔가 특별한 날 같아서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무슨 날인데요? 당신이 혼자 마트 다녀온 날이잖아요. 명숙은 웃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해요? 대단하죠. 엄청 대단해요. 철수는 아내를 안았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나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나도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1년이 지났다. 명숙은 이제 거의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었다. 조금 절뚝거렸지만 혼자 걸을 수 있었다. 그녀는 작은 봉제 공장에 취직했다. 북한에서 하던 손바느질 실력을 살릴 수 있는 곳이었다. 잘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공장장이 자리를 안내했다. 명숙은 재봉틀 앞에 앉았다. 기계는 낯설었지만 금방 배웠다. 그녀의 손은 빨랐고 정확했다. 솜씨가 좋으시네요. 옆자리 언니가 말했다. 오래 했어요. 어디서요? 북한에서요. 아, 그래요? 힘들었겠어요. 네, 근데 이제 괜찮아요. 명숙은 웃었다. 정말 괜찮았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두 다리로 출퇴근할 수 있다는 것. 모든 게 기적이었다. 어느 주말, 세 사람은 서울 남산에 갔다. 남산타워가 높이 솟아 있었다. 엄마, 저기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수진이가 물었다. 명숙은 계단을 올려다봤다. 높았다. 많은 계단이 있었다. 할 수 있어. 해볼게. 그들은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한 계단, 한 계단. 명숙은 멈추지 않았다. 중간에 쉬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30분 후, 그들은 정상에 도착했다. 와! 수진이가 소리쳤다. 서울 전체가 보였다. 높은 빌딩들, 한강, 수많은 집들. 명숙은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내려다봤다. 여보. 왜요? 우리 정말 여기까지 왔네요. 철수는 아내의 어깨를 감쌌다. 그러게요. 먼 길 왔어요. 두만강에서 여기까지. 명숙은 눈물을 닦았다. 북한에선 병을 숨겼는데 여기선 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그녀는 남편을 바라봤다. 사람의 마음까지 치료해줬어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내를 꽉 안았다.
수진이가 두 사람을 안았다. 우리 행복하죠? 수진이가 물었다. 그럼, 우리 엄청 행복해. 명숙이 대답했다. 세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바라봤다. 햇살이 그들을 비쳤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명숙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주물렀다. 많이 걸어서 아프지? 철수가 물었다. 응, 좀 아파. 근데? 명숙은 웃었다. 이 아픔이 좋아요. 내가 걸어서 생긴 아픔이니까. 철수는 아내의 다리를 주물러줬다. 수고했어요. 당신도 수고했어요. 두 사람은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었다. 북한에서 봤던 그 달, 두만강에서 봤던 그 달, 병원에서 봤던 그 달, 그리고 지금 행복한 집에서 보는 그 달. 여보, 응? 나 진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알아요. 북한에선 불가능했는데 여기선 가능했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엔 첨단의학도 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뭔데요?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요.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사 선생님, 치료사 선생님, 정부 사람들 모두 우릴 살리려고 했어요. 돈도 없는 우릴. 그러게요. 여기가 진짜 자유의 땅인 것 같아요. 철수는 아내를 안았다. 우리 잘 왔어요. 응, 정말 잘 왔어. 그날 밤 명숙은 일기를 썼다. 한글이 서툴렀지만 천천히 적었다. 오늘 나는 남산에 올랐다. 내 두 다리로 16년 만에 걷는다. 행복하다. 남편과 딸이 옆에 있다. 우리는 살아있다. 자유의 땅에서 희망은 진짜였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걷고 있었다. 끝없는 길을 걷고 있었다. 그 길은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졌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어졌고, 죽음에서 삶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세 사람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한 남자의 등 위에 인생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인생은 두 다리로 걷고 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유의 땅에서, 희망의 길 위에서 그녀는 다시 걸었다. 그리고 그 걸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